네. 여러분들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특히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배경에 여러분들 화면을 띄우고 이렇게 뵙게 되니까 사실 조금 더 설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과학책방 갈다 대표 이명현입니다. 천문학을 공부를 했고요. 지금은 외계 지적 생명체를 찾는 작업을 하고 있는 세티 과학자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작은 것인데요. 조금 저는 작은 것이라는 것에 이제 도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먼저 가져보려고 그래요. 제가 대학원생 시절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뭐 까마득한 옛날이겠죠. 어느 날이었는데 초등학교 5학년 여자아이가 제가 연구하고 있는 그 대학원실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쭉 둘러봤어요. 저를 비롯해서 여러 사람이 앉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해필이면 제 앞에서 제가 이제 선택된 거죠. 제 앞에 발걸음을 멈추더니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아저씨라고 저를 불렀는지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제 앞에 서서 지구가 둥글다고 하는 증거를 대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당황을 했죠.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근처 학교에 있는 이제 학생이었는데 선생님이 숙제를 내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지구가 둥글다고 하는 증거를 막 얘기를 해줬죠. 아마 여러분들 학교에서 배우신 것들 있잖아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뭔가요? 바닷가, 이 수평선에서 돛대가 올라오고 내려가고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런 거 말고 진짜로 자기를 설득해 보라는 거예요. 증거를 가지고. 그래서 알고 있는 걸 모두 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도대체 설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다른 친구들이 도와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학생을 설득시키지 못했어요. 물론 여학생이 설득당할 자세를 갖고 있지 않았겠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오라 그러고 저희끼리 작전을 짰습니다. 그리고 그 여학생이 다음날 올 때까지 저희가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저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지구가 둥글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고 진리고 그런 것인데 막상 한 아이에게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이야기가 굉장히 다 간접적인 것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이제 이 여학생이 다시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혼자 온 게 아니라 자기네 반 학생 친구들을 다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명한테 저희가 질문을 받으니까 이게 도대체 대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역시 사람은 타협의 동물인 게 타협을 했습니다. 짜장면을 사주고요. 밤에 별을 보여주고요. 그렇게 해서 되었는데 그때 저는 과학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의 중요성을 굉장히 절실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내느냐 하면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을 가지고 얘기하려고 합니다. 지구가 둥글다고 하는 것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 시대의 진리죠. 진실이죠. 하지만 진짜 둥근 지구를 보신 분 계신가요? 동그란 지구를 눈으로 보셨어요? 다 우리가 들어서 배워서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가 둥글다는 걸 본 사람은 누굴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지금 보시는 것은 1937년에 미국의 사우스 다코타라고 하는 지역에서 기구죠. 기구를 띄워 올리는 장면인데요. 이 당시에는 어떤 경쟁이 있었냐면 누가 높이 올라가나. 그래서 이날 거의 37km까지 올라갔다 그래요. 그쯤 가니까 둥근 우주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동그랗게 보일 것 같죠?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지구의 곡률을 처음으로 확인한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지구의 직경이 12,800km입니다. 겨우 37km 올라갔어요. 12,800km에 37km. 거기서는 둥근 지구가 전혀 안 보이고요. 곡률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기상학자하고 공군 장교분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눈으로 사진으로 지구가 둥글다고 하는 것을 이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점점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V2 로켓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2차 세계대전 때 미사일을 쏘는 이런 것들로 개발이 된 것인데 100km까지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사진을 찍었어요. 사람이 타고 간 건 아니고요. 그랬더니 이제 지구의 모습이 조금 더 둥글게 나타났고 여러 장을 찍어서 모자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진짜 지구가 둥글다는 걸 확신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고요. 이때까지도 사진이건 우리의 눈을 통해서건 동그란 지구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그리고 시간이 좀 질렀습니다. 1960년대가 되었는데요. 1960년대가 되면 미국과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가 서로 체제 경쟁을 합니다. 체제 경쟁의 전쟁터가 어디냐 하면 달까지 가는 경쟁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아폴로 계획, 소련에서는 루나 계획이라는 것을 해서 달로 탐사선을 계속 보냈습니다. 소련의 루나 오비터 1호가 1966년에 찍은 사진인데요. 달쯤 갔어요. 그 정도쯤 가니까 이제 지구의 동그란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는데 반달 모습이죠. 이때도 여전히 동그란 지구를 보지를 못하고 반달 모양의 지구를 보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흑백 사진입니다. 1968년이 되니까 미국의 아폴로 8호가 이제 파란 색깔의 대기와 바다가 반사가 되어서 파란 색깔의 지구의 모습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진짜로 동그란 지구를 본 첫 사진, 첫 사람은 누굴까요? 1972년 12월 달에 되어서 아폴로 17호가 달에 갑니다. 이때 지금 보시는 것 같은 동그란 지구의 모습을, 온전한 둥근 지구의 모습을 처음으로 관측하게 됩니다. 인류 역사상.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이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별명을 얻죠. 블루 마블, 푸른 보석, 푸른 구슬, 이런 뜻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지구의 별명이 블루 마블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달쯤 가야 동그란 지구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아폴로 계획을 통해서 총 6번 달에 가는 성공을 했습니다. 한 번에 3사람씩 갔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달에서 동그란 지구의 모습을 봤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1972년 이때가 마지막으로 달에 간 거거든요,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지구상에 78억 인구가 있는데 동그란 지구의 모습을 실제로 본 사람은 몇 분 안 남아 계십니다. 다 고령이시겠죠. 이분들이 금방 돌아가실 수도 있고요. 이분들이 다 돌아가시고 나면 진짜 지구상에 동그란 지구의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그런 시대가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행인 것은요, 2024년에 미국에서 아르테미스 계획이라는 것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성 우주비행사 4명을 달로 보내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도 2024년 무렵이 되면 새롭게 여성 우주비행사 4명이 동그란 지구를 목격하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달쯤 가야 이렇게 지구가 동그랗다고 되어 있는데요. 내친 김에 조금 더 멀리 나가 보겠습니다. 메리너 10호가 찍은 사진인데요. 260만 킬로미터. 감이 잘 안 오시죠? 아까 12,800km가 지구의 그 직경이라고 그랬고요.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가 38만 킬로미터입니다. 그럼 38만 킬로미터에 한 7, 8배 정도 되잖아요. 그 정도 거리에서 본 지구의 모습입니다. 1973년 11월 3일의 모습이고요. 아마 이 지금 컨퍼런스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 중에는 1973년에 태어나지 않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는 이 사진 속의 지구에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 있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은 공기 중을 떠돌던 산소였거나 수소였거나 뭐 그랬겠죠? 네, 그렇습니다. 조금 더 멀리 가볼까요? 620만 킬로미터, 갈릴레오라고 하는 목성 탐사선이 가면서 찍은 지구의 사진입니다. 620만 킬로미터면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가 38만 킬로미터인데 꽤 멀리 나갔죠. 더 멀리 나가보겠습니다. 주노라고 하는 목성 탐사선이 목성을 향해서 가면서 찍은 사진인데요. 거의 1000만 킬로미터. 1000만 킬로미터면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가 38만 킬로미터인데 이제 엄청나게 더 먼 거리를 간 지구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1억 3,900만 킬로미터. 1억 3,900만 킬로미터를 어떻게 비교하시면 좋으냐면요. 지구에서부터 태양까지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 정도 떨어진 곳에서 지구의 모습을 본 거예요. 달의 모습도 보이네요. 마르스 글로벌 서베이어라고 하는 화성 주위를 돌고 있는 탐사선이 찍은 사진입니다. 더 멀리 가보겠습니다. 그 전에 화성에서 본 지구의 모습을 한번 볼게요. 아무것도 잘 안 보이시죠? 조금 화살표를 만들어서 보겠습니다. 여기 점처럼 보이는 게요. 지구의 모습입니다. 화성에서 본. 아까 그 정도 거리에서. 그 지구에서는 수성이나 금성을 내행성이라고 부릅니다. 그 지구보다 태양에 더 가깝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죠. 그래서 이 수성이나 금성은 항상 태양이 진 직후 또는 태양이 뜨기 직전, 그러니까 새벽이나 초저녁에만 보입니다.
화성의 입장에서 보면요. 수성, 금성, 지구, 화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화성의 입장에서 보면 지구는 내행성입니다. 그러니까 화성에서 지구를 바라보면 저렇게 마치 우리가 금성을 보듯이 해가 진 직후 또는 해가 뜨기 직전 이때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일몰 때 본 모습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아주 작은 점으로 보이는 지구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점점 멀리 가면서 우리가 정말 넓다고 생각하고 지금은 이 팬데믹 사태 때문에 세상을 돌아다니지 못하지만 이 넓은 지구를 여행하는 그런 맛이 있잖아요. 그런 걸 못하고 살지만 이런 지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점 하나처럼 아주 작은 공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만든 도구를 통해서 사진을 찍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화성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더 얘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요즘에 화성으로 탐사선을 보내자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무인 탐사선들 많이 가 있고요. 지금도 퍼서비어런스라고 하는 화성 탐사선이 화성에 착륙을 해서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1972년 12월 달에 달에 마지막 우주 비행사들이 가고 간 적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화성까지 가는 게 그 다음에 사실은 우리 인류의 목표였는데 가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거리 보셨죠? 지구에서 달까지는 로켓을 타면 한 3일 정도면 갑니다. 근데 화성까지 가려고 그러면 6개월에서 7개월 정도가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멀어서 6, 7개월을 고립된 우주선을 타고 간다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아마도 그 속에서 먹을 식량 또 우리가 호흡해야 되는 산소 문제, 심리적인 문제 이런 여러 가지들이 해결이 되어야만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화성에 못 가고 있는데 지금 2040년쯤 미국 나사에서는 6명의 과학자를 화성에 보내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거보다 앞서서요. 일론 머스크라든가 이런 민간의 우주 산업을 하는 사람들은 2020년대 말쯤에 화성에 나사보다 먼저 사람을 보내겠다고 하는 야심찬 계획들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는 지금 저기서 보시는 것처럼 일출 때나 일몰 때 지구의 모습을 보는 인류가 이번 세기 초반기에 탄생할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화성에 꼭 가보고 싶은데요.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 화성에서의 일몰을 진짜 보고 싶어요. 지구보다 화성은 대기가 한 1000배 정도 옅어요. 그리고 지구에서는 산소나 질소 이런 게 많지만 화성에서는 이산화탄소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화성에서는 낮에 하늘이 연분홍빛 또는 연보랏빛으로 보입니다. 지구는 파랗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지구에서는 붉은 노을을 볼 수 있습니다. 화성에서는 거꾸로 푸른 노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화성에서 일몰을 보면서 지구의 모습을 보면서 푸른 노을을 보면 너무나 멋지지 않겠습니까? 네, 화성에서 봤는데요. 조금 더 멀리 가보겠습니다. 토성 근처에서 본 지구의 모습이에요. 여기는 거의 15km. 15km쯤에서 지구를 보면요. 정말 점같이 보이죠. 15km는 어느 정도 거리냐면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라고 그랬잖아요. 그 거리의 10배가 되는 거리에서 본 지구의 모습입니다. 네, 저렇게 무심한 점 하나로 보이고요. 2006년도 기억하시나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때 여러분들은 어디에 계셨나요? 저 한 무심한 점 속에 온갖 사건들, 사고들, 태어나고 죽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1977년에 보이저호라고 하는 우주 탐사선들이 발사가 됩니다. 보이저 1호와 2호가 있는데요. 이 보이저 1호와 2호는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을 관측을 하는 태양계 외곽에 있는 행성을 관측하는 우주 탐사선입니다. 그런데 1990년 2월 14일 무렵이 되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목성을 관측하고 보이저 1호가 태양계 이 평면을 넘어서서 조금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는 위치에 도달하게 되었어요. 근데 조금 더 멀리 가면 보이저호가 가지고 있는 카메라 성능상 지구를 찍어도 지구가 너무 어두워서 안 나오고요. 그런 지역에 있어요. 그리고 위치도 좋잖아요. 사진을 찍을 때 약간 계단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것 같은 위치잖아요. 그래서 이때 코스모스라고 하는 책을 썼던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천문학자가 태양계 가족 사진을 찍자. 이 보이저호는 이런 관측을 한 다음에 태양계를 벗어나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지금도 명왕성까지의 궤도의 한 5배 정도 되는 거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태양계를 벗어나서 우주
속으로 망망대해 속으로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칼 세이건의 말을 듣고 태양계 사진을 찍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그때 찍은 태양계 사진인데요. 각각의 프레임에 사진을 찍어서 모자이크를 한 겁니다. 이때도 이미 화성은 너무 어두워져서 사진을 찍지 못했습니다. 지구만 한번 살펴볼까요? 이번에 64억 킬로미터.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잖아요. 64억 킬로미터가 된 지역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렇습니다. 한 픽셀도 안 되는 점. 우리가 만든 인공적인 그 구조물, 우주 탐사선을 가지고 가장 멀리서 찍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1990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를 기념해서 찍은 보이저에서 찍은 지구의 모습입니다. 1990년 2월 14일 저 한 점 속에 저는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많은 분들이 없었을 거예요. 아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은 또 돌아다니는 수소였거나 산소였거나 상축 속에 있는 어떤 철분이었거나 이랬을 겁니다. 1990년은요, 제가 유학을 갔던 해인데요. 걸프전이라는 게 일어나서 굉장히 시끄러운 해였습니다. 그런데 저 점 하나를 보시면 너무나 정말 먼지처럼 저렇게 붙어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다시 리마스터링을 해서 보여주는 사진인데요. 아까 보셨던 사진에 비해서 이 사진이 훨씬 정감 있는 사진처럼 보이는데 이 사진은 정말 너무나 창백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 사진의 그 제목이 이름이 창백한 푸른 점입니다. 영어로 페일 블루 도트.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지구를 점점 떠나면서 먼 곳에서 지구를 보여드리는 작업을 했습니다. 왜 이 그림들을 사진들을 가져와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냐면요. 때로는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눈이 침침하고 책을 읽다가 보면 먼 하늘을 한번 바라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개인에게 닥친 어떤 일들, 여러분들이 활동하고 있는 단체에 미치는 어떤 일들이 생겼을 때 그 속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먼 곳에서 거꾸로 자신을 바라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왕이면 우리에게 가장 먼 거리로 한번 나아가 보는, 지구를 이렇게 넓은 것이 아니라 정말 연약하고 작고 한 점으로 바라봤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진짜 이런 연약한 지구를 우리가 대변하고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네, 그런 느낌을 받는, 이건 역지사지라고 해도 좋고요, 자기 객관화라고 해도 좋고요. 그렇습니다. 한 번쯤은 우리가 거대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아주 작은 것이고, 이 작다고 생각하는 것 속에 아주 거대한 네트워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자세, 그것을 통해서 다양성을 인식하고 그것에 대응하는 자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숲속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내가 숲속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숲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나무와 어떤 풀들에 집착을 하게 되죠. 한 번쯤은 숲 바깥으로 나가서 숲을 전체를 바라보면 다시 숲으로 들어왔을 때 하나하나가 다시 보이면서 또 커다란 숲 전체를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생물학도 그냥 바이올로지라고 하지 않고요, 시스템즈 바이올로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전체를 확보하는 거죠. 네, 그래서 다시 이제 창백한 푸른 점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제가 밑에다가 행성으로서의 지구, 종으로서의 인류란 말을 써놨는데요. 칼 세이건이 코스모스에서 아주 강조하던 말입니다. 우리는 항상 지구를 얘기할 때 지구는 지구, 화성은 화성, 목성, 토성은 행성,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인간은 인간, 그 다음에 다른 동물과 식물은 동물, 식물,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구를 지금 보신 것처럼 자리매김을 하고 그 속에서 우리 인류의 자리매김을 하면서 행성으로서의 지구로 만들어주고 종으로서의 인류를 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고 생각을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다른 포유류들이나 동물과 식물들이 다르게 보일 겁니다. 우리는 그들로부터 소외되었다가 스스로를 소외시켰다가 이제는 그들과 동반자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 자신을 복귀시키는 이런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행성으로부터 우리 혼자만 빠졌다가 이제는 우리는 태양계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우리들에게 자각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그 사진을 쭉 보여드리고 마지막에 여러분과 함께 정리를 해봤는데요. 작은 것은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 틀리다. 큰 것은 또 어떻게 보느냐에서 틀리다. 크고 작은 것을 바라보는 기준점,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위치를 파악하고 나면 여러분들보다 큰 것들, 여러분의 작게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볼 수 있는 해안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고 작게 보이는 것들 사이에서 연결되는 거대한 네트워크를 보시면 아마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잘 쉽게 풀려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창백한 푸른 점 꼭 기억하시고요. 행성으로서의 지구, 종으로서의 인류. 네,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